아쿠타카와 리노스케 단편 소설 코. 젠치 내봉공 큰 스님의 코라고 하면 이케노오에서는 모르는 이가 없다. 길이가 대여섯이나 되어 윗입술 위에서 턱 밑까지 늘어져 있다. 형태는 밑동이나 끝이나 똑같이 굵직하다. 이를테면 길쭉한 소시지 같은 물건이 얼굴 한복판에 덜렁덜렁 매달려 있는 것이다. 50살이 넘은 큰 스님은 삼위승이던 옛날부터 내도량의 내봉공 스님이 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마음속으로는 늘 이 코 때문에 고민했다. 물론 겉으로는 지금도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듯한 얼굴로 시치미를 떼고 있다. 이는 전심을 다해 내세의 극락정토를 가랑해야 할 승려의 몸으로 코 걱정이나 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만은 아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코를 신경 쓰고 있다는 사실을 남에게 들키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다. 큰 스님은 일상의 대화에서 코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그 무엇보다 두려워했다. 큰 스님이 코를 힘겨워한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실제로 긴 코가 불편했기 때문이다. 우선 밥을 먹을 때도 혼자서는 먹을 수가 없다. 혼자 먹으면 코끝이 바리떼 안에 밥에 닿아버린다. 그래서 큰 스님은 제자 하나를 밥상 맞은편에 앉히고 밥을 먹는 동안 넓이 3cm, 길이 60cm쯤 되는 길쭉한 막대기로 코를 들어 올리고 있게 했다. 하지만 이렇게 밥을 먹는다는 것은 바치고 있는 제자에게도 코가 들린 큰 스님에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한 번은 이 제자를 대신한 12~13살쯤의 동자승이 재채기를 하는 바람에 손이 흔들려 코를 주간에 빠뜨린 이야기는 당시 교토까지 널리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큰 스님이 코 때문에 괴로워한 주된 이유는 결코 아니다. 큰 스님은 실로 이 코로 인해 상처받은 자존심 때문에 괴로워한 것이다. 이케노 사람들은 이런 코를 가진 젠치 큰 스님을 위해 큰 스님이 속인이 아닌 게 천만다행이라고 했다. 그런 코로는 아내가 되겠다는 여자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중에는 또 코가 그래서 출가했을 거라고 평하는 이도 있었다. 하지만 큰 스님은 자신이 승려이기 때문에 코 때문에 번민하는 일이 다소나마 적어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아내가 있고 없고 하는 결과적인 사실에 좌우되기에 큰 스님의 자존심은 너무나도 섬세하게 생겨먹었던 것이다. 그래서 큰 스님은 적극적으로도 소극적으로도 그 자존심의 훼손을 회복하려고 했다. 큰 스님이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그 긴 코를 실제보다 짧게 보이는 하는 방법이다. 이는 사람이 없을 때 거울에 여러 각도로 얼굴을 비춰보며 열심히 궁리했다. 툭하면 얼굴의 위치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어 턱을 괴어보거나 턱 끝에 손가락을 갖다 대거나 하며 끈기 있게 거울을 들여다보는 일도 있었다. 하지만 자신도 만족할 만큼 코가 짧아 보인 적은 지금껏 단 한 번도 없었다. 때에 따라서는 고심하면 할수록 오히려 길어 보이는 것 같기도 했다. 큰 스님은 그런 때에 거울을 상자에 넣으며 새삼스럽게 한숨을 내쉬고는 마지못해 관음경을 읽으러 다시 원래의 독경 책상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또 큰 스님은 끊임없이 남의 코에 신경을 썼다. 이케노오의 절에서는 승공강설도 자주 열린다. 경내에는 승방이 빈틈없이 쭉 늘어서 있고 목욕탕에서는 절의 승려가 날마다 목욕물을 데운다. 따라서 이곳에 출입하는 승려나 속인도 아주 많다. 큰 스님은 그런 사람들의 얼굴을 끈기 있게 관찰했다.
한 사람이라도 자신과 같은 코를 가진 사람을 찾아내 안심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큰 스님의 눈에는 속인의 감새곳도 흰 호돛도 들어오지 않았다. 하물며 승려의 주황색 모자나 검은색 가사 따위는 늘 봐서 익숙한 만큼 있어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큰 스님은 사람을 보지 않고 그저 코만 봤다. 하지만 매부리 코는 있어도 큰 스님 같은 코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일이 거듭됨에 따라 큰 스님의 마음은 점차 불쾌해졌다. 큰 스님이 누군가와 이야기하며 늘어뜨려져 있는 코끝을 무심코 잡아보고는 나이값도 못하고 얼굴을 붉힌 것은 바로 그 불쾌감에 휘둘린 탓이었다. 마지막으로 큰 스님은 불경과 일반서 안에서 자신과 같은 코를 가진 인물을 찾아내 조금이나마 위안을 삼으려는 생각을 한 일까지 있었다. 하지만 목련이나 사리불의 코가 길었다는 것은 어느 경문에도 쓰여 있지 않았다. 물론 용수나 마명도 보통 사람의 코를 가진 보살이었다. 큰 스님은 중국 이야기를 하다가 촉한 유현덕의 귀가 길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이 코였다면 얼마나 안심이 되었을까 하고 생각했다. 큰 스님이 이런 소극적인 고심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적극적으로 코를 짧게 하는 방법을 시도한 일은 여기서 굳이 말할 것도 없다. 이 방면에서도 큰 스님은 가능한 한 거의 모든 일을 했다. 쥐참외를 다려서 먹어본 적도 있다. 쥐 오줌을 코에 발라본 적도 있다. 하지만 뭘 어떻게 해도 대여섯치의 코는 여전히 입술 위로 늘어뜨려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어느 해 가을 큰 스님이 심부름을 겸해 교토로 보낸 제자 승려가 직위인 의사로부터 긴 코를 짧게 만드는 방법을 배워왔다. 그 의사는 원래 중국에서 건너온 사람으로 당시에는 조라쿠지의 본존을 모시며 독경을 하는 공봉승이 되어 있었다. 큰 스님은 여느 때처럼 코 같은 건 신경 쓰지 않는다는 식으로 일부러 그 방법도 곧장 해보자는 말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가벼운 어투로 식사 때마다 제자에게 폐를 끼치는 게 마음이 아프다는 말을 했다. 물론 내심으로는 제자 승려가 자신을 설복시켜 그 방법을 시도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제자도 큰 스님의 그 책략을 모를 리 없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반감보다는 그런 책략을 취하는 큰 스님의 심정이 더 강하게 제자의 동정을 샀을 것이다. 제자는 큰 스님의 예상대로 극구 그 방법을 시도해 보기를 권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예상대로 큰 스님 자신도 결국 열성적인 공고를 따르게 되었다. 그 방법은 그저 뜨거운 물에 코를 데치고 그 코를 사람들에게 밟게 하는 아주 간단한 것이었다. 뜨거운 물은 절의 목욕탕에서 매일 끓이고 있다. 그래서 제자는 곧 목욕탕에서 손가락도 넣을 수 없을 만큼 뜨거운 물을 주전자에 담아왔다. 하지만 그 주전자에 코를 직접 넣으면 그 김으로 인해 얼굴에 화상을 입을 염려가 있었다. 그래서 네모난 쟁반에 구멍을 뚫고 그것을 주전자 뚜껑으로 삼아 그 구멍을 통해 코를 뜨거운 물에 넣기로 했다. 코만은 뜨거운 물에 담가도 전혀 뜨겁지 않았다. 한참 후 제자가 말했다. 이제 푹 삶아졌겠지요? 큰 스님은 쓴웃음을 지었다. 이것만 들어서는 아무도 코 이야기인 줄 모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코는 뜨거운 물에 푹 삶아졌고 벼룩에 물리기라도 한 것처럼 근질근질 가려웠다. 큰 스님이 쟁반 구멍으로 코를 빼내자 제자가 아직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코를 두 발에 힘을 줘서 꾹꾹 밟기 시작했다. 큰 스님은 드러누워
코를 마룻바닥 위에 늘어놓으며 제자의 발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바로 눈앞에서 보고 있었다. 제자는 이따금 안쓰럽다는 표정으로 큰 스님의 반들반들한 머리를 내려다보며 이런 말을 했다. 아프지 않으세요? 의사가 3개 밟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아프지 않으세요? 큰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아프지 않다는 뜻을 보이려고 했다. 그런데 코를 밟히고 있어서 고개가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서 눈을 치켜뜨고 터서 갈라진 제자의 발을 바라보며 화난 목소리로 답했다. 아프지 않다니까. 실제로 코는 근질근질 가려운 데가 밟히고 있어 아프기보다는 오히려 시원할 정도였다. 한참을 밟고 있으니 드디어 코에서 좁쌀 같은 것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를테면 털이 뜯긴 작은 새를 통째로 구운 듯한 모습이다. 제자는 그것을 보더니 발을 멈추고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했다. 이걸 족집게로 뽑으라고 했어요. 큰 스님은 불만스럽다는 듯이 뺨을 부풀리며 잠자코 제자가 하는 대로 맡겨두었다. 물론 제자의 친절한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다. 그걸 알면서도 자신의 코를 마치 물건처럼 다루는 것이 불쾌했기 때문이다. 큰 스님은 신뢰하지 않는 의사의 수술을 받는 환자 같은 얼굴로 마지못해 제자가 코의 모공에서 족집게로 피지를 제거하는 걸 바라보고 있었다. 피지는 새 깃털의 줄기 같은 모양으로 1cm가 넘는 길이로 빠져나왔다. 드디어 그 작업이 대충 끝나자 제자는 휴 하고 한숨 돌린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걸 한 번 더 삶으면 됩니다. 큰 스님은 여전히 미간을 찌푸리며 불만스럽다는 듯한 표정으로 제자가 하는 대로 내버려두고 있었다. 그런데 2번째로 삶은 코를 꺼내보니 역시 평소보다는 짧아졌다. 이 정도면 여느 매부리 코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큰 스님은 짧아진 코를 만져보며 제자가 내민 거울을 쑥스러운 듯 쭈뼛쭈뼛 들여다보았다. 코는, 그러니까 턱 밑까지 늘어뜨려져 있던 코는 거의 거짓말처럼 줄어들어 지금은 겨우 윗입술 위에서 얼마 남지 않은 여명을 힘없이 부지하고 있었다. 군데군데 얼룩얼룩 벌게져 있는 것은 아마 밟혔을 때의 흔적일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비웃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거울 속에 있는 큰 스님의 얼굴은 거울 밖에 있는 큰 스님의 얼굴을 보고 만족스럽다는 듯이 눈을 깜빡였다. 하지만 그날 하루는 코가 또 길어지지나 않을까 하는 불안에 종일 시달렸다. 그래서 큰 스님은 독경을 할 때, 식사를 할 때도 틈만 나면 손을 들어 슬쩍 코끝을 만져보았다. 하지만 입술 위에 얌전히 자리 잡고 있을 뿐 딱히 그 아래로 늘어뜨려질 기미는 없었다. 그러고는 하룻밤 자고 일찌감치 눈을 뜬 큰 스님은 제일 먼저 자신의 코를 어루만져 보았다. 코는 여전히 짧았다. 그래서 큰 스님은 여러 해에 걸쳐 법화경을 사경하는 공덕을 쌓았을 때와 같은 느긋한 기분을 느꼈다. 그런데 2, 3일 지나는 동안 큰 스님은 의외의 사실을 발견했다. 볼일이 있어 이케노오의 절을 찾아온 사무라이가 전보다 훨씬 우스운 듯한 얼굴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힐끔힐끔 큰 스님의 코만 바라본 것이다. 그뿐 아니라 예전에 큰 스님의 코를 죽에 빠뜨린 적이 있는 동자승은 강당 밖에서 큰 스님과 스쳐 지나갈 때 처음에는 고개를 숙이며 웃음을 참고 있었는데 결국 견디지 못했는지 한꺼번에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용무를 지시받던 아래 중들이 얼굴을 마주하고 있을 때만은 조심스럽게 듣고 있어도
큰 스님이 뒤로 돌기만 하면 곧바로 키득키득 웃기 시작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큰 스님은 처음에 그것을 자신의 얼굴이 변한 탓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아무래도 그런 해석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것 같았다. 물론 동자승이나 아래중들이 웃는 원인은 틀림없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같은 웃음이라고 해도 코가 길었던 옛날과는 어딘지 모르게 웃는 양상이 달랐다. 익숙한 긴 코보다 익숙지 않은 짧은 코가 더 우습게 보인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거기에는 또 뭔가가 있는 것 같았다. 전에는 저렇게 대놓고 웃지는 않았는데. 큰 스님은 독경을 하려다가 멈추고 반들반들한 머리를 갸웃하며 이따금 이렇게 중얼거리곤 했다. 사랑스러운 큰 스님은 이렇게 말할 때면 반드시 멍하니 옆에 걸어둔 보현보살의 화상을 바라보며 코가 길었던 4, 5일 전의 일을 떠올리고 지금은 아주 비천한 처지로 영락한 자가 잘나가던 옛날을 그리워하듯이 몹시 우울해진다. 안타깝게도 큰 스님에게는 이 문제에 답을 내릴 만한 지혜가 없었다. 인간의 마음에는 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 감정이 있다. 물론 누구든 타인의 불행을 동정하지 않는 자는 없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불행을 어떻게든 극복하게 되면 이번에는 이쪽이 어딘지 모르게 아쉬운 마음이 든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다시 한번 그 사람을 똑같은 불행에 떨어뜨려 보고 싶은 기분마저 드는 것이다. 그리하여 어느새 소극적이긴 하지만 그 사람에게 어떤 적의까지 품게 된다. 큰 스님이 이유를 모르면서도 어쩐지 불쾌하게 생각한 것은 이케노의 승려와 속인들이 보인 태도에서 방관자의 그런 이기주의를 어렴풋이 느꼈기 때문이다. 그래서 큰 스님은 날로 기분이 언짢아졌다. 그래서 입만 열면 아무나 심술사납게 꾸짖는다. 끝내는 코를 치료한 그 제자에게도 큰 스님은 불법을 설파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꾸짖기만 해서 벌을 받을 거야 라는 험담을 들을 정도였다. 특히 큰 스님을 화나게 한 것은 그 장난꾸러기 동자승이다. 어느 날 개가 요란하게 짖는 소리가 나서 큰 스님이 무심코 밖으로 나가보니 동자승이 2자쯤 되는 막대기를 휘두르며 털이 길고 비쩍 마른 삽살개를 쫓아다니고 있었다. 그것도 그냥 쫓아다니만 하는 게 아니었다. 코 좀 맞아보자. 어디 코 좀 맞아보자. 하고 소리치며 쫓아다니고 있는 것이었다. 큰 스님은 동자승의 손에서 그 막대기를 낚아채서는 그의 얼굴을 세게 쳤다. 막대기는 전에 코를 떠받치던 나무였다. 큰 스님은 어설프게 코가 짧아진 것이 오히려 원망스러웠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의 일이다. 날이 저물고 나서 갑자기 바람이 몰아치나 싶더니 탑의 풍경 소리가 시끄러울 정도로 베갯머리까지 들려왔다. 게다가 날씨도 부쩍 추워졌으므로 나이든 큰 스님은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잠자리에서 말똥말똥하고 있으니 문득 코가 평소와 달리 몹시 가려웠다. 손을 대보니 부종이 생긴 것처럼 약간 부어 있었다. 아무래도 그곳에만 열이 나는 것 같기도 했다. 억지로 짧게 했으니 병이 났을지도 모르지. 큰 스님은 불전에 향불을 올리듯이 정중한 손놀림으로 코를 누르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다음 날 아침 큰 스님이 여느 때처럼 일찌감치 눈을 떠보니 경내의 은행나무와 칠엽수가 하룻밤 사이에 잎을 다 떨어뜨려 뜰은 황금을 깔아놓은 듯이 환했다.
탑 지붕에는 서리가 내린 탓인지 아직 어스레한 아침해에 구륜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다. 젠치 내봉공 큰 스님은 덧문을 걷어올린 툇마루에 서서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거의 잊혀가던 어떤 감각이 다시 큰 스님에게 돌아온 것은 바로 그때였다. 큰 스님은 서둘러 코에 손을 댔다. 손에 닿는 것은 어젯밤의 짧은 코가 아니었다. 윗입술 위에서 턱 밑까지 대여섯이나 늘어뜨려져 있는 예전의 긴 코였다. 큰 스님은 코가 하룻밤 사이에 다시 원래대로 길어진 것을 알았다. 그와 동시에 코가 짧아졌을 때와 같은 후련한 마음이 어디선가 돌아온 것을 느꼈다.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 웃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군. 큰 스님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자신에게 속삭였다. 동틀녘 가을바람에 긴 코를 덜렁거리며